5.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물가는 하락을 할까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수치가 잘 안 맞는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를 볼 때 가장 의아해하거나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치가 과연 실질적인 모습을 반영하는가, 정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가계의 60%에 해당하는 부동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 성장, 놀라운 숫자. 근데도 경기는 부진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올해 발표한 경제 성장 목표치는 작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양회는 마치 작년에 양회 발표했던 내용을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마치 붙여놓은 것 같은 복사판이라는 겁니다. 네. 외부에서는 보통 이제 양회가 열리면은 가장 주목하는 것이 거의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 목표치. 그래서 이게 일종의 관성 같은 건데요. 예. 개혁 개방 이후에 매년 중국이 몇 %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예. 좀 사실은 좀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장 목표치를 미리 얘기해 놓고 그걸 맞추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91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전인대회 폐막식 때 있었던 이제 총리의 기자회견입니다. 예. 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서 외부와의 접촉이 있다. 그리고 외부의 인사들이 이제 총리와 직접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어떤 의미를 갖는데 네. 올해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 당분간 몇 년 동안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러므로 가지고서 이제 외부와의 접촉이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뒤에서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대 대표 이후에 총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보통 12개에서 13개의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건 예. 반으로 나뉘어 가지고선 6개에서 7개는 국내 기자들, 나머지 6개 정도는 해외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네. 국내 기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CCTV, 신화사, 예. 그리고 이제 인민일보 이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대만의 기자들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니까 대만 기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기자가 한 6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홍콩도 물론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기자가 6개국, 거기에는 반드시 유럽 하나, 중동 하나, 미국 하나, 그리고 일본, 러시아, 요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네. 한국 기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기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1대1로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있는 해 보통 그런 이제 아프리카 기자들을 이제 배석시켜 가지고서 이제 질문을 하게끔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보통은 2개월 전에 외교부에서 사전에 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 질문을 받고 조율을 거쳐가지고선 현장에서 하는데 중국에는 이제 쫙따부좌샤오라 그래가지고선 국가 주석은 총리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좀 방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경우에는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치적이라든지 자기의 업무에 대한 일종의 자랑 네. 혹은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두루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몇 가지 예를 들자 그러면은 짱제민 시대의 주롱지 같은 경우에는 금융개혁을 하면서 네. 관을 100개를 준비해라. 그리고 99개는 금융개혁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인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라. 아주 단호한 그런 결의를 보였던 것이죠. 원자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개혁이 필요할 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리커창은 시진핑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달성했다. 전 인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했다 그랬는데 기자회견 장소에서 중국의 인민 중에 6억 명은 월 평균 10만 원, 18만 원이죠. 그때 1,000위엔도 못 번다. 중동 지역의 그 도시에서는 월 임대료도 못 내는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서 시진핑이 얘기한 절대적인 빈곤을 탈피했다는 것을 전면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총리와
주석 간의 어떤 온도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총리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든 것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고 네. 중국의 어떤 발전하는 과정의 어떤 상징적인 특징으로도 들어보이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리창 총리가 자기 스스로가 개인적인 어떤 특성, 나는 뭐 좀 내성적이고 뭐 그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겠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전인대 대변인이 당분간 몇 년 동안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리창 총리가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네. 리창 총리의 뭐 개인적인 성격보다는 지금 1인 지배 체제가 너무 공고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숙청을 당하거나 뒤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리창 총리가 누구보다도 그걸 다 목격해왔는데 과연 그것에 임하겠는가 그런 네. 뜻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누가 봐도 1인 지배 체제로 총리의 목소리나 어떤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다 아는데 네. 총리의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시각도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총리의 기자회견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것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성장 목표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10%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2010년까지 뭐 네. 대략 한 개혁 개방 한 30년 동안 연평균 9.8%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성장률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덩치가 커지면 키가 안 자라고 나이가 들면 키가 안 자라는 것처럼 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성장 목표치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의 몇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영향 그리고 내부적인 영향에 의해 가지고선 중국이 위기감을 느꼈고 그리고 그것을 적당하게 설명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세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거나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내부적인 경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 못해가지고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바 8%는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7%를 얘기했고 7%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6%로 떨어졌고 심지어는 6%도 지키지 못해가지고선 5.5%에서 6%라는 구간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건 구간 경제 성장률을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에서 5.5%에서 6% 얼핏 보면 0.5%의 차이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6%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뭐 10%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건데 트럼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5%를 얘기했지만 역시 실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5.2%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뭐 곽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5.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물가는 하락을 할까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모든 수치가 잘 안 맞는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를 볼 때 가장 의아해하거나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치가 과연 실질적인 모습을 반영하는가 정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성장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영했을 때 상당히 그래도 뭐 각이이방하다 그러죠. 믿을만하다라고 봤을 때는 수출의 성장률이 상당히 그걸 뒷받침해주고 소비의 성장률이 상당히 그걸 뒷받침해주고 투자의 성장률이 상당히 그걸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지나가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줄고 소비도 부진하고 그리고 수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5.2% 더군다나 작년 한 해를 통틀어 가지고선
중국 경제의 30%에 해당하는 부동산 문제, 가계의 60%에 해당하는 부동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 성장, 놀라운 숫자. 근데도 경기는 부진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올해 발표한 경제 성장 목표치는 작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양회는 마치 작년에 양회 발표했던 내용을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마치 붙여놓은 것 같은 복사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에 한 해의 양회 보고서 내용들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보수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그 가장 보수적인 건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데서 나왔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30년 이래 가장 보수적인 네. 보고서라고 판단이 됐다라는 것인데, 올해도 똑같다 그러면은 네. 올해도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상황은 계속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를 받아보는 그런 정직성, 투명성, 여기에 상당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래서 네. 경제 성장 목표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미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경제 성장 목표치를 보지 말고 중국이 얼만큼 나아졌는가,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의지가 어떤 것인가, 차라리 정책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책들을 이번 양회에서 어느 정도 드러내기도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DC에 있을 때 많은 그 미국 현지의 전문가분들도 저보고 하는 말이,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발표를 하면 2% 정도는 깎아도 된다. 예. 7% 그러면 5%고 5% 그러면 3%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거기에는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경제 성장률의 5%를 놨다는 것은 정책의 목표를 일단은 뭐 플랫으로 가져간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잘하는 것이고, 네.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할 거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중국의 1인당 GDP가 $10,00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리커창 총리가 아직 6억 정도는 최빈 계층에 속하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총서기가 5%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내부의 어떤 민주적인 탄압, 이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총서기나 중국 권력층들은 네. 특히 한 9,700만 된다고 하셨는데, 공산당 당원들은 어떻게 공민들, 인민이 아닌 국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화합의 세계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화합의 세계로 나가는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조하던 시기가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체제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얼리스틱이라고 그러죠. 그 지향하는 지향점이 너무나 현실과 괴리가 컸기 네. 때문에 그걸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화사회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죠. 원자오바오 그리고 후진타오 시기에 강조됐던 것이거든요. 네. 그 조화로운 사회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화의 사회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네. 차라리 쉽게 그렇겠네요. 공자님이 얘기했었던 거니까. 근데 공자님이 얘기한 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교 사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 유교는 질서거든요. 근데 유교가 2000년이 지나면서도 그게 소멸되지 않았던 거는 끊임없는 적응의 아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는 어댑테이션에 아주 강한 사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응의 사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조선에서는 조선 말에 시락이 나온 것도 변모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 과거의 그 유교 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변화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유교에서는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게 그렇죠. 맹자에서 얘기하는 맹자 영성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교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민이 가장 앞서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고, 그리고 사직, 그러니까 군이 가장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군주가 가장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산당은 거꾸로거든요. 공산당이 제일 먼저고 민이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개발의 시대에 있어서는 군주라든지 정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군주와 정부가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보상을 원치 않고
국가 발전과 민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뭐 개발 독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네. 걸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사익이 개입이 되거나 사적 어떤 생각이 개입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왜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내려앉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일러서 중진국의 함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발의 함정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중국이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후진타오 원자오바오 때 정치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전인대 마지막 폐막식 때 원자오바오 총리가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건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 못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정치개혁의 의미를 보시라이가 너무나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강조하니까 야, 보시라이가 다시 원고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냐? 시진핑이가 오히려 보시라이보다 더 빨갛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하는 정책,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가정맹어호, 너무나 가혹한 정치를 통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에는 이제 사회 질서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점수로 매깁니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서 무단 횡단하면은 점수에 까가지고서 아하. 호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네. 기차표도 못 사고 어디 여행도 못 다니고 하는 그 점수가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이미 실시가 됐고 중국에서 그 19개 도시에서 실시가 됐는데 코로나로 잠깐 그 멈춘 상태거든요. 네. 그런 제도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양회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질 생산력입니다. 네. 아주 희한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력을 아주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막스 레닌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선 생산 관계의, 그러니까 노동력과 자본의 적당한 믹스를 통해 가지고선 경제가 발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분배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형평성 있게 사회의 발전을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첨단의 과학이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한 가지 결합된 중국의 정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올해 무슨 정책이 나왔느냐? 장기 국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초장기입니다. 그것도. 네. 근데 보통 장기 국채 발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15년, 뭐 30년 기한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한을 얘기를 안 하고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의아하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장기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국채 발행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무슨 SOC 사업에 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회보장제도의 의료 부분에 투입을 할 것인지. 네. 근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안정, 공공의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 안전 질서 체계를 갖추는 감시, 관리, 감독을 위한 그런 CCTV라든지 아니면은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체제에다가 투입을 하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 질서와 안녕과 그리고 국가의 체계, 그거와 더불어서 나온 게 국가기밀보안법이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왜 연속적으로 같이 나와야 되는가? 그건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양회 바로 직전에 나왔던 것이 국가안보법, 대외관계법, 역시 일종의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교류와 네. 관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어떤 의사교류를 통해서 소통의 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확립을 해서 상명하달식의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감시를 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가정맹호, 엄혹한 정치를 통해 가지고선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정치를 통해서 사회와 국가를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왜 요즘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멕시코까지 가가지고선 그렇죠. 국경을 넘어서 2만 5천 명이 미국을 들어간다. 그것도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가니까요. 네. 예. 아니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밤에 몰래 불법으로 월경을 하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런 현상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연 중국에 대한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체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동이라는 거 그리고 외국 기업들 왜 투자가 줄까요? 만약에 투자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투자는 그렇죠. 늘어야 되는 거고 네.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기대기 때문에 투자가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거고 그런 투자가 늘면은 수출은 늘 거고 수출이 늘면은 소비 심리는 좋아질 것인데 네. 이게 선순환인데 이게 선순환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다. 중국 정부가 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신호라는 거를 내놓긴 하지만 좋은 시대 신호를 거꾸로 브레이크를 걸거나 뒤로 가게끔 하는 후진을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신호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 문제점들이 양회에 군데군데 보입니다. 네. 근데 그 군데군데 보이는 거를 우리는 보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랑 직결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질 생산력이 뭐로 귀결이 되느냐.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생산력의 재고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의 함유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생산력의 재고, 효율성의 재고 같은 거는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그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영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비효율의 대표고 그리고 그건 만성적인 적자나 위기의 극복 수단이라는 아주 대처 방안 해결 방안으로서 쓰는 최후의 수단이지 그게 선택적으로 우선 고려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얘기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일종의 패착입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말씀을 주신 내용을 또 이렇게 쭉 들으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79년에 개방을 하고 1972년에 회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76년 독일과 수교를 하고 미국과 79년도 개방을 하고 2010년에 WTO에 가입을 하고 그 역사 속에서 돈은 벌어봤는데 내부적인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헝다, 베이구안, 그다음에 정진인가요? 그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와 같은 중국발 부동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네. 통화정책, 환율정책, 재정정책이 효율이 없는 것은 시장에 말씀 주신 대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네. 정부가 모든 걸 다 처리했기 때문에 정부를 쳐다보지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험이 부족한 중국 경제가 과연 시간을 주면 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기대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가 상당한 의지가 있냐. 분명히 더 어려울 거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만이 보였으면 네. 된다. 지표가 나쁘게 나왔어도 숫자가 나쁘게 나왔어도 나쁠 수 있어. 그렇지만 나쁘더라도 바꿀 수 있다면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은 저는 이번 양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두려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예.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들으면은 네. 1,200만 명의 취업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1,200만 누가 계산해도 그거 달성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개혁 개방 초기에 서비스업이 발달 안 되고 단순하게 농업과 제조업을 했을 때 GDP 1% 했을 때 보통 100만 명 정도의 취업률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예. 리커창 총리가 예전에 국정보고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 3차 산업의 비중이 발달하면서 네. GDP 1%의 성장률이 보통 130만에서 많을 경우에는 150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150만까지 포함해가지고서 곱하기 5를 해보면은 안 돼요. 1,200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요번에 5%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근데 5% 1,200만 명 이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벗어나야 돼요. 요번에 450만 취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아마 전 세계는 더 현실적으로 들리고 더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22개 성, 네. 5개 자치구, 그리고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 예. 보통은 31개 성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31개 성시의 경제 성장 목표치가 얼마냐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12월 말에 각 지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어떻게 되냐 발표를 해라 그랬더니 다들 6%, 7%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하고 통계국에서 2만 명의 조사 요원을 각 성과 도시로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요. 예. 계산 방식을 다 바꿨어요. 예. 그래가지고선 숫자의 조작, 위조, 이게 드러났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에는 3%도 달성하기 힘든 성이 6%, 7%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수정 조정치를 내놨는데 5%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5% 달성하겠다라는 거는 31개 성시가 5%를 달성해야지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데 어떻게 5%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혹하고 엄중하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의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건 비참한 일입니다. 네.